가장 먼저 이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단어가 최근 들어서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경제 성장 부분은 굉장히 많이 둔화가 된 상태에서 물가 부분만 걷잡을 수 없이 치솟아서 사실은 경기를 조금 부양하는 정책을 쓰자면 정부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돈을 풀어야겠지만 상승하는 물가 때문에 마음대로 돈을 풀 수 없는, 그래서 이도저도 못하는 단계에 이르는 이런 경제 상황을 일컫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가장 강력한 두 개의 국가인 미국과 중국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냐면, 미국이 2분기에 물가 상승폭이 굉장히 거셌습니다. 그래서 6.7%에 달할 정도로 물가 상승은 굉장히 거센 반면에 경제 성장은 예상치를 한참 하회하는 2% 수준에 그쳤거든요. 그렇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경기 부양을 위해서 계속 돈을 풀기에는 너무 어려운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다는 것이고, 과거에 있었던 이런 스태그플레이션 내지는 급격한 물가 상승 시기에 경기 부양을 먼저 선택을 했느냐 아니면 물가를 잡는 걸 먼저 선택을 했느냐라고 놓고 보면, 물가를 먼저 안정화시킨 후에 경기를 부양하는 쪽으로 정책을 선회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계속해서 전 세계적인 긴축의 움직임을 계속해서 앞당기는 조치가 펼쳐지고 있는 원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최근 들어서는 이 긴축의 움직임을 조금씩 더 빠르게 가져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제 11월이 됐으니까 11월에도 한 차례의 기준금리 인상이 더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시장의 컨센서스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들과 또 중국 같은 경우도 봤을 때는 3분기 경제 성장은 기존 예상했던 거를 하회하는 4.9% 정도 수준. 하지만 PPI라 그래서 제조자들의 물가 지수는 거의 11%에 달할 정도로 아주 급격하게 치솟았습니다. 거기에다가 한술 더 떠서 미국 같은 경우는 수요에 대한 약간 집중적인 수요에 대한 집중 현상, 우리가 병목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 병목 현상으로 인해서 물류 대란까지 펼쳐지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물가 상승 부분을 압박을 할 것이고,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한번 그 상태를 지켜보자면 단계적인 일상 회복이 빨라진다라고 하는 것은 어찌됐건 여태껏 억눌러 왔었던 소비의 물꼬를 한번 터트려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여태까지 계속 오후 10시까지로 이 소비를 제한을 시켰던 것을 이제부터는 시간에 대한 기준을 없애버렸어요. 그렇다 보면 여태까지 못 만났었던 모임들도 가야 될 거고요. 또 일종의 여행 같은 것들도 많이들 계획을 하시게 될 거고요. 작년 연말에 미국이 백신 접종이 활발해지면서 여태껏 억눌러 왔었던 소비가 보복 소비의 형태로 이루어졌듯이, 우리나라도 내년 들어오면서부터는 적어도 내년 초까지는 이 소비가 굉장히 활성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렇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지금껏 왔었던 물가 상승폭이 내년 간다 그래서 갑자기 잠잠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년에도 3%대 남짓 계속해서 물가에 대한 상승이 유지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이 긴축에 대한 움직임을 계속 빠르게 가져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지금 이러한 상태로 봤을 때 우리가 일상으로 회복한다는 것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렇다면 코로나 이전에 우리의 일상을 어땠느냐라고 한번 보면, 경기 여건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환율 전쟁으로까지 번져가는 모양새였고요. 그런 와중에 중국을 위시한 신흥 국가들의 주가 지수는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당시의 경제 성장률은 연간 2.6에서 많아봤자 2.8% 수준이었고요. 그런 상태에서 미국은 나 홀로 경기가 너무나 좋다 보니까 완전 실업 부분 같은 경우에는 완전 고용, 물가 수준 같은 경우는 안정적인 2%대 성장. 그렇다 보니까 기준금리를 안 올릴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신흥국 및 우리나라를 포함한 이런 시장들은 굉장히 크게 이렇게 가고 있었던 반면에, 오로지 미국 시장만 계속해서 성장을 하면서 기준금리를 18년도에 4차례, 19년도에도 한 2차례 이런 식으로 꾸준하게 올려가고 있는 추세였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부동산 및 자산 시장에 대한 압박이 굉장히 거세지고 쉬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일상으로 회복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시기로 다시 돌아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 성장 분야에서 이 부분을 받쳐줄 수만 있다면, 단기 시장에서의 부동산 시장은 금융 압박으로 인해서 흔들리더라도 중기 시장의 수요를 구성하는 가장 큰 요인은 어떻게 보면 이 성장에 근거한 내 자본에 대한 상승 기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으로 인해서 중기간의 부동산 시장이 다시 좋아지기를 기대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여건으로 봐서는 그게 그렇게 쉬워 보이지는 않는다라고 파악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부동산 시장 주소를 한번 보자면, 서울 수도권 시장의 집값이 흔들리고 있다는 기사가 뜨문뜨문이나마 계속해서 제기가 되고 있고요.
또 김혜재 의원실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금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는 평당 한 700만 원가량 하락을 하고 있는 추세고 또 경기, 인천 역시도 수도권 전반적인 아파트 값이 하락 추세로 전환을 했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매물은 조금씩 늘어가면서 그런 상태에서 수요에 대한 심리는 많이 침체되고 있는 그러면서 최근 들어서는 3기 신도시에 대한 사전 청약이 계속해서 공개가 되면서 이제 실수요자가 급하게 내 집 마련을 위해 아파트 시장에 무리한 대출을 통해 끼어드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나올 공공분양과 청약을 기다리면서 하나씩 전월세 수요로 흘러들어가는 그런 식의 수요 흐름이 단기간 동안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 대해서는 일단 단기간 동안 가격이 더 치솟아 오르는 걸 기대하는 건 좀 무리다. 하지만 그렇다 그래서 급락하는 매물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면서 시장 가격이 추락하는 것이 기대되는 시기도 또 아니다. 그래서 단기간 동안에는 이런 식으로 파동의 형태가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그러는 와중에 내년 한 2, 3분기 정도까지는 이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할 수 있는 투자들에 대해서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실 텐데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누차 말씀드렸던 것처럼 리스크를 많이 지지 않는 투자를 우리가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리스크를 많이 지는 투자가 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무리한 대출을 끌어다가 지금 살고 있는 집까지 팔아서 훨씬 더 비싼 아파트를 사는 것 혹은 내가 가진 아파트 이외에 별도의 아파트로서 다주택자가 되는 것 이런 형태의 투자는 오히려 득보다 실이 많을 수 있는 투자의 형태로 제가 봤을 때는 보여지고요. 지금 할 수 있는 합리적인 투자는 아주 좋은 역세권 입지에 있는 1, 2인 가구형의 작은 형태의 갭 투자 혹은 수익형 투자 혹은 개발을 앞두고 있는 지금 서울시 전역에서 저밀도 지구들이라고 해서 다세대 단독 저밀도 지구들이 개발을 할 수 있는 사업 방식의 종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의 투자들 중에서 아직 구역은 지정되지 않았지만 구역이 지정되어서 추진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들 중에서 약간 가격대가 아직은 낮게 형성되어 있는 지역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형태의 투자를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유는 주택 임대사업자라고 하는 풀로 이런 물건들을 집어넣으면서 내가 살고 있는 집하고는 별도로 분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투자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다 구체적인 이 투자에 대한 방향성에 대한 부분은 내일 있는 세미나에서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자 하니까 사전 예약을 해주시고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